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사회를 맡은 투자자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지난 1, 2부에서는 내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와 정시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가히 화산 폭발처럼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3프로TV 대표이신 이준우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현 정부 들어서 20차례 이상 어떻게 보면 융단 폭격식 부동산 대책에 나왔거든요. 거의 한 분기당 그 한 건 이상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폭등 열기 이거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시점부터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내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들어설 시점부터 슬슬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정부가 수립 들어오기 전부터도 있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짐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었던 게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오른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금리가 낮은 것 때문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도 올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올리고 네. 부동산 시장은 안 올렸을 수 있다는 가정도 좀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더라도 집값은 계속 다른 이유로라도 올랐을 것. 또 하나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전국이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서울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서울의 부동산 상황은 그동안 새 집이 잘 안 지어지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후부터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주택을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그대로 살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을 꾸미고 해서 하는 도시 재생으로 네. 가자는 쪽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수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물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도 잘 재개발이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계속 막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아파트가 없네. 집은 지어지고 집은 존재하는데 아파트는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이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 오름세를 가파르게 했다는 또 하나 이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왜 자꾸 먹히지 않고 안 오르냐, 왜 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원래 불에다가는 물 끼얹는 게 대책인데 네. 끼얹은 게 기름이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제일 첫 번째 정책이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으나 그게 오늘부터 집 사는 다주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2년 전, 3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집을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양도세 강화였어.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양도세가 높아졌지? 지금 팔면 손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3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팔면 80%를 차익을 세금으로 그렇죠. 내야 되는 거니까 팔아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정말 급하더라도 심지어는 못 팔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다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도 움찔했을 수는 있는데 기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건 못 팔게 만들어놨네 라는 구조가 된 게 훨씬 커서 기존 주택의 시장에서 매도자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그게 계속 유지되는 한 매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그 이후라도 이제 맞는 방법이 계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새로운 소유 욕구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분들에게만 적용했어야 될 것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같이 묶다 보니까 나쁘건 좋건 그건 나중 문제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래야 도저히 팔 수가 없는 팔고 싶은데 보유세도 높아지고 하니까 팔고 싶은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겠어요? 첫 단추를 고의든 본의든 혹은 뭐 실수든 잘못 끼운 거죠. 25번째 대책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25개의 대책 중에 처음이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라서 나머지는 이걸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정책 자체가 뭐 잘못되고 잘 되고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제 진단을 그래서 네. 오를 때도 됐었고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이건 이번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그동안 아파트를 안 짓는 쪽으로 했다. 뭐 이번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 자체도 매우 잘못됐었다. 이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에요. 그럼 집값이 내리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바뀌어야 집값이 내립니다. 유동성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도 꽤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때가 됐죠, 이제. 네.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정책 바뀌었는데 법이랑 꼬이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네. 이 정책이 현 정부에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이 대선인데 뒤늦게 이거 바뀌면서 우리 잘못했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선 후에 정부가 바뀌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뭐 정권을 얻든 혹은 제3당이 정부 권력을 잡든 이게 바뀌면 대부분 다 바뀐 거니까 집값은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좀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 구도는 대선 이후에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은. 그렇게 되면 이거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말씀 같이 이어서 드리면 대출 규제가 계속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네. DSR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어차피 또 구해야 될 텐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팔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운 좋게 고가에 팔고 약간 떨어진 가격에서 내가 다시 잡으려고 할 때 과연 이 집을 내가 살 수 있냐. 그때 또 대출이 나오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취지는 좋으나 그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는 충분히 대출을 해준다. 네.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말 되면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다는 이유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눈에서 목도하면 사람들은 야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집을 한 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안 파는 겁니다 일단. 네. 그런 문제도 슬슬 생기기 시작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죠. 바꿔야 될 부분들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과거에는 2년만 보유하면 팔았을 때 양도세를 거의 안 냈어요. 9억 이하는 완전 면제, 9억 이상도 꽤 많이 딱 깎아줘서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간 보유해야 되고 그렇지. 10년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꽤 의미 있는 정도로 내야 되는데 근데 물론 많이 오르는 가격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이제 집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은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중간에 다른 집을 사면 이 첫 번째 집 판 상태의 양도세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집은 안 올랐냐면 다른 집도 똑같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수평이동도 안 되는 겁니다. 양도세가 비싸지면.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수평이동을 못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연령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지역이 막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군 때문에 그랬다가 애들 졸업하면 또 외곽으로 빠지기도 했다가 그래야 또 학군 지역에서 매물도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되는데 다들 10년씩 보유하고 있고 10년씩 거주해야 되니까 빠져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려고 악착같이 하겠죠. 이 집값이 그럼 내려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책의 문제가 이런 각도로 다각도로 정리가 되어서 좀 개선이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 텐데 왜 그런 정책을 내놨나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버는 건 무조건 막아야 돼 라는 그 어떤 생각이 너무도 강력해요. 너무도 강력해요. 정책을 이제 그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건 집값만 이렇게 오르나요?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좀 다 오르죠. 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다 불로소득인 것인데 그 국민 감정은 유독 집값에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규제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도 생각을 아차 싶을 겁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네. 그게 뭐 나라 잘못되라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폈는데 아차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할 텐데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도 어려운데 그렇지. 예, 일반인도 어려운데 그게 쉽겠어요? 네.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우리는 모르겠고 지난 정부가 한 거고 우리는 바꿀게요 하면 자연스럽게 명분이 되는데 그게 과연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건지 네. 여론이 받아들일지 그건 좀 고민이죠. 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또 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또 한 차례 금리 인상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도 부동산 가격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변수가 되겠죠. 네. 영향을 주긴 줄 텐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는 폭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네. 새로 대출받는 분들은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막 2.5에 대출받던 분들이 지금 가면 막 5에 가까운 금리를 제시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집 사는 분들에게는 뭐 불편한 상황인데 집값이 안정되려면 새로 집 사는 분이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대출받아서 집 샀던 분들이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어야 매물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새로 집 사는 분들은 지금은 대출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나오기만 하면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상황이라서 그게 브레이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폭 정도만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는 코픽스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내리는데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8월부터 최근까지 코픽스 금리는 보시겠지만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죠. 기준금리 한 번 올린 폭 정도가 그냥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압박을 느끼려면 기준금리가 한 4번쯤 더 오르면 한 1%포인트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한 3% 물던 분이 4% 물겠죠. 네. 4번 더 올리기가 과연 쉬우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1%포인트 정도 이자 부담이 있다고 해서 1억 대출 받았으면 1년에 100만 원 아닙니까? 5억 대출 받았으면 1년에 500만 원이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4, 50만 원 정도 더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해서 야, 이거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점에서는 갸웃거려지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여야의 대통령 후보 대진표가 이제 떼어졌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있을 대선이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크죠. 지금 요즘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년 대선 보고 거래하자는 겁니다. 기왕 못 샀으니, 기왕 안 팔았으니 조건 바뀌어보자. 내년 대선 이후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네. 사고 팔고 하자.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수는 있는데 네. 물론 매도자도 두렵게 생각하면 초조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에 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그 변수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제책들에서 나오는 모순들이 좀 풀려나가는 쪽으로 되면 집값 안정이 당연히 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그대로 두고 요즘에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대체로 보면 저는 공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왼쪽이 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정책도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역세권의 좋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이 원가라는 게 얼마죠? 그러니까 건설 원가만 받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땅이 나라 땅이어야 되는데 역세권에 나라 땅이 얼마나 있어서 이걸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렵다. 그리고 역세권에 나라 땅이 있더라도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15억은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3억 원에 누군가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12억 원을 그분한테 돈을 현금을 찔러드리는 것과 같은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12억 원이 꼭 필요할 만큼 가장 어려운 분이라면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고 뭐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고 다양하게 도와야 할 계층들이 있고 나라 돈을 거기에서부터 먼저 써야 한다는 것은 맞으나 서울의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를 저는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이거든요. 신혼부부이거든요.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정부가 가장 1순위로 그 거액을 투입해서 도와야 될 분들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로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네.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가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의 비싼 땅, 비싼 집을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전해 주겠다고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실상 현금을 찔러주는 게 정의롭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네.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택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돼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거나 운 좋으면 내려가는 것까지를 바라면서 열심히 공급을 해야지. 비싼 집이라도 계속 공급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집값 떨어질 때 60화국 때 200만 원 지을 때 그거 특별하게 싸게 준 거 아닙니다. 그 동네 시대에 맞춰서 자꾸 지어서 분양했는데도 그렇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안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싸게 줘야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만 지으면 비싸게 지어도 그들끼리 경쟁해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싸게 주는 건 의미가 없고 싸게 주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니까 여야가 다 싸게 주려고 하다 보니 모순이 되고 꼬이죠. 뭐 예를 들면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임대부로 토지는 국가가 빌려주고 건물은 소유하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토지가 내 땅이 아닌데 내 집 마련이 됩니까? 30년, 40년 지나서 재건축할 때가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서 3억 주고 그 아파트에 건물만 사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3억이라는 분양가를 그 아파트의 수명인 3, 40년 동안 차츰 깎아 먹으면서 월세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선월세 3억 원을 내고 40년 동안 거주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이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끄떡끄떡하고 표를 주고 뭐 그렇게 하고 하면 작동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 부동산 가격을 공급으로 인해서 잡기는 어려울 거다. 그 컨셉이 좀 바뀌어야 공급도 제대로 될 텐데 지금 이게 왜 걱정이냐면 새로운 공급은 하되 네. 매우 저렴하게 공급을 해라. 그래야 집값이 잡힌다는 게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공급이긴 하나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하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재건축도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싸게 주라고 하니까 저 컨셉 바꾸고 나서 우리 재건축하겠다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 공급이 제대로 될 텐데 공급도 제대로 되고 세금 제도도 바뀌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이 아파트 이 가격이? 네. 그러나 풀어야 할 단추가 꽤 많긴 합니다. 금방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 재건축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된 주택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들어오고 나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은 요즘 집값 오르는 거와는 연결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집값 오르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풀리겠죠.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책도 바뀌고 여론도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방금 말씀하셨던 대도시의 낡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건축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네. 잠깐 표를 준비해 온 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지어진 과거에 몇 년에 아파트가 몇 채가 만들었는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2년에는 40만 채가 지어지고 뭐 97년에는 45만 채가 지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88 올림픽 끝나고 90년이 시작된 다음부터 엄청나게 아파트가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지어졌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9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30살 됐어요. 30살 이제.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고 그 난리를 법석을 했지만 4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 부셨잖아요. 네. 그 아파트는 저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찌질찌질한 하나에 10만 채도 안 지었던 시절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 90년에 지어진 아파트 이전 아파트들을 그동안 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파트들 재건축하느라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되네 안 되네 아직도 안 지어지고 막.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90년대 이후에 오는 이제 30살이 되기 시작해서 계속 쏟아질 낡은 아파트들은 그거보다 3배, 4배 많습니다. 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기껏해야 5층, 많아야 10층이라서 네. 부수고 다시 지으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어요. 네. 즉, 한 채를 부수면 2채를 지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재건축을 하는 의미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쓰나미처럼 쏟아질 30년 차 아파트들은 다 15층, 20층들이에요. 그렇죠. 용적률 다 채워먹은 것들이라고요. 네. 그러니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면 4채를 부숴야 5채가 나옵니다. 네. 한 채를 부숴서는 0.2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건축을 해도 집수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저 아파트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40년 차, 50년 차 아파트는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데 이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서. 그러니 주택이 아닌 게 되니까 이걸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안 할 수 없는데 4채, 5채를 부셔야 5채, 6채가 나오는 이 상황이라면 주택 숫자도 늘려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도 효율이 떨어져.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혈당이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밥을 엄청나게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야 겨우 살아가죠. 네. 지금 딱 그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지금부터 안 세우면 이게 내년 이후에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재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난리가 나죠. 집값도 올라가. 네. 전월세 난도 생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가서 잠깐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살 집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난리를 치고 하긴 하는데 주택수는 안 늘어나요, 잘. 진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자꾸 미루고 안 하면 저 집들이 어디 갑자기 그럼 내가 스스로 새 집이 될 거야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쏟아지는 낡은 아파트들 때문에 일단은 전월세난이 엄청 심해질 거예요. 대단지 재건축을 시작할 때마다 주변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텐데 그렇죠. 어떻게 같이 살 집이 없잖아요. 네. 즉 매년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진 이 상황을 앞으로 10년, 20년간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안 쏟아져 나올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전세 월세 엄청 오를 거고요. 전세가 오르면 집을 그냥 사버릴까 하는 생각들이 당연히 나겠죠. 대출 규제가 있어도. 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버텨? 그럼 점점 더 심해지죠. 올해 이만큼 재건축을 해야 내년에도 또 이만큼 하는데 부작용이 우려돼서 이만큼 재건축 안 하면 내년에는 이만큼 재건축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 갑자기 어딜 갑니까? 이거 무서워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길에서 잘 수도 없고 학교에서 잘 수도 없고 어떡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월세난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텐트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계획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재건축을 빨리 해야지. 이거 안 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도 야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전셋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것이다. 네. 지금도 트리거 많아 죽겠는데 앞으로 이런 트리거까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참 난감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 이거 어떡하지? 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느 누가 풀어봐도 해결 방법이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서 집을 구매를 하건 또는 전월세를 살던 간에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빌어 잠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전망 내용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익한 플랫폼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금년도의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주식 초보자들이 금융투자의 기본 소양을 학습할 수 있는 무료 교육 플랫폼인 R2 플러스를 만들었는데요. R2 플러스는 R고 하는 투자의 앞글자 플러스의 합성어로 투자의 기본인 리스크와 리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R2 플러스는 GI 진단, 미니 진단, 두 개의 진단 서비스와 금융투자 컨텐츠몰, 표준 교재, 두 개의 학습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GI 진단은 이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서비스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일종의 종합 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니 진단은 금융투자 전반에 관한 개념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단을 받은 다음엔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금융투자 콘텐츠몰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하거나 마음에 드는 영상을 임의로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표준 교재의 경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을 담은 투자 기초편과 합리적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실전편을 이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R2 플러스 홈페이지 ktest.copia.ol.kr로 접속을 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